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근 폴란드는 한국의 무기를 사용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는 인도네시아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현재 한국과 공동 개발 중인 KF-21 보라매 프로젝트에 대한 분담금을 지불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F-35 구매 계획을 KF-21로 대체할 수 있다는 소식은 인도네시아로 하여금 이 프로젝트에서의 위치와 이익을 잃을까 걱정하게 만들었습니다. 폴란드의 이러한 방향 전환은 동유럽과 북유럽 국가들이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내 전략적 균형을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폴란드 정부 인사 20여 명이 지난 21일 방한에 6박 7일간 공식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4일경 2조 원 규모의 천무 추가 수출이 체결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방사청은 폴란드 방한단의 우리 방산 기업과 국방과학연구소 ADD 방문을 지원하고 주요 인사들에게 우수한 국산 무기 체계를 홍보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천무 계약을 하기 위해서 온 것 같지만 정작 중요한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폴란드의 선택을 바라보는 동유럽에서도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이번 방안은 그만큼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을 평가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22일 석종건 방사청장이 방한한 폴란드의 파베우 베이다 국방부 차관, 마르친 쿨라색 국유재산부 차관, 다리우스 우코프스키 안보실 부실장과 면담을 갖고 방산 협력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사청은 석 청장과 폴란드 방한단의 이번 면담을 통해 폴란드 신정부의 방산 협력 지속 의지를 확인했다며 한국의 우수한 방산 역량을 홍보하고 양국 방산 협력 확대의 모멘텀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 차관단은 소형 전술 차량을 생산하는 업체를 시작으로 24일 천무 실사격에 참관하고 25일에는 K9자 주포와 K2 전차 업체를 둘러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6일에는 FA-50 전투기 공장을 간다고 했습니다. 폴란드 방한단은 24일 수출형 천무의 시험 사격을 직접 눈으로 보고 추가 계약에 사인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주목해서 보는 것은 마지막 일정인 FA-50을 생산하는 KAI 공장을 보는 것입니다. 폴란드 차관단이 방한하기 직전인 20일 폴란드 매체 WP테크는 폴란드는 계획을 바꿔야 하나? F-35 비용이 예상보다 높음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지난 4월 15일 미국 감사기관 GAO는 F-35 프로그램과 관련된 비용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결론은 결코 낙관적이지 않다고 했습니다. 미국 로키드 마틴에서 제조한 F-35는 가장 야심차고 값비싼 무기 시스템으로 국방부의 무기고이자 가장 발전된 전투기라고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630대가 운용되는데 2040년대 중반까지 거의 1900대를 추가 구매할 계획이며 예상 운용 기간은 2080년대까지라고 했습니다. 지난 2020년 폴란드는 46억 달러에 F-35A 32대를 구매했는데 이는 원래 2026만 2030년에 배송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폴란드 공군은 32대를 추가 구매해서 총 64대의 F-35 전투기를 운용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먼저 구매한 32대도 언제 받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32대를 더 구매한다는 것인데 지금 미국 감사기관의 발표는 폴란드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매우 높았던 F-35 구매 및 유지 비용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GAO 보고서에 따르면 운영 비용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8년과 비교하여 2023년 미국 F-35 함대 버전 A, B, C를 유지하는 데 드는 예상 비용은 44%나 증가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항공기 사용자는 각 항공기의 운항에 매년 할당되는 최대 금액을 늘려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당초 F-35A 한 대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410만 달러였으나 지금은 F-35 한 대당 비용은 660만 달러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F-35 엔진의 문제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심각한 결함에 대한 수리 비용과 더불어 수리 시간은 예상보다 2배나 길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폴란드는 F-35를 도입하는 당초 계획에 비상이 걸린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폴란드 차관단은 한국을 방문했고 마지막 날 FA-50을 보러 간다고 했지만 그곳에서 생산하고 있는 KF-21을 보는 게 주목적일 것으로 추측되었습니다. 또한 방사청은 22일 폴란드 차관단을 보란 듯 놀라운 시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의 제목은 KF-21을 얼리면 어떻게 될까? 였습니다. 이 영상은 KF-21 시제 4호기를 국방과학연구소 해미시험장에서 전기체 환경시험을 수행한 장면을 찍은 것이었습니다. 전기체 환경시험은 저온, 강우,
결빙에서 항공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시험입니다. 방사청은 KF-21의 방수 및 방빙 성능 확인을 위해 지상에서 극한의 강우와 결빙 환경을 구현하여 진행했는데 결과는 성공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본 국내 네티즌들은 고드름이 숭숭 달려있어도 잘생김은 숨길 수가 없네. 멋지다 보라매. 대한민국 만세. 역시 대한민국은 노력과 지식으로 잘 살고 강한 나라로 갈 겁니다. 연구원들이 진정한 애국자. 가슴 뭉클.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오래전 군복무 시절에 월남전에서 쓰던 미군 소총을 수리를 해서 썼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박격포 포판조차 국산화 개발에 어려움을 겪었던 대한민국. 국방과학에 수고를 하시는 모든 연구원분들 감사합니다. 인도네시아 그리고 적성국으로의 기술 유출이 없게끔 부탁드립니다. 라고 반응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폴란드 차관단이 방문했을 때 이 시험을 하고 이를 영상으로 공개한 것에는 다분히 의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추운 지역에서 작전을 펼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가 폴란드로 폴란드가 만약 러시아를 상대로 싸운다면 극한의 추위에서 전투기의 성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것이 일종의 쇼케이스가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폴란드뿐만 아니라 극한의 환경에 있는 동유럽과 북유럽도 주목해서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주문한 32대는 어쩔 수 없지만 나머지 32대는 F-35가 아니라 KF-21을 선택해야 하는 새로운 옵션을 제공했다고 했습니다. 이미 폴란드는 KF-21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바 있고 FA-50을 도입했기에 그 어떤 나라보다도 KF-21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은 곳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지금 폴란드뿐만 아니라 KF-21 한국의 KF-21은 동유럽의 다른 나라들도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KF-21은 F-35보다 운용비가 최소 절반 이상 저렴하고 무엇보다 언제 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 F-35와 달리 빠른 배송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능 개량이나 유지 보수까지 한국은 큰 신뢰감을 주고 있습니다. 폴란드 차관단이 한국을 방문하자 인도네시아 매체 조나자카르타는 방문 하루 전 20일 이를 견제하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체납했지만 한국 당국이 KF-21보람의 임기국기를 제거하지 못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매체는 알려진 바와 같이 폴란드는 KF-21보람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한국도 폴란드와 협력하여 유럽에서 마케팅할 수 있는 문이 열리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이 연체되었어도 아직 공동개발국이기에 KF-21 조종석 아래 홍백기를 떼어내는 것은 불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매체는 한국 국방부 관계자가 계약이 취소되지 않는 한 인도네시아 국기를 떼어낼 필요는 없다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한국에게 기술 이전을 요구하면서 분담금을 내지 않아 한국의 입장에서는 바로 내칠 수 있지만 그동안의 관계를 생각해서 시간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미 무시하고 새로운 계획에 돌입했을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국내 네티즌들은 인도네시아 국기를 떼어낼 필요가 없고 그냥 반대로 돌리면 된다고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반대로 돌리면 폴란드 국기가 됩니다. 지금 KAI는 이라크 방산전 시위에 참가해 KF-21, FA-50, 수리온, LAH 등 주력 항공 플랫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은 전통적으로 미국이나 유럽의 무기 체계를 도입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후속 지원과 성능 개량의 한계를 느끼며 한국산 무기 체계로 점차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최근 중동의 안보 정세가 불안한 가운데 중동 아프리카의 주요 국가들이 앞다투어 국방 전력 강화에 나서고 있는데 노후 기종 교체 수요까지 맞물리면서 FA-50을 중심으로 KF-21, 수리온 등 다양한 KAI의 항공기 플랫폼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런 가운데 KAI는 지난 2월 차세대 공중전투체계 핵심 기술 개발에 1,025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6세대 전장체계의 핵심인 인공지능 AI, 빅데이터 BD, 자율무인 등 첨단 기술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한때 국내를 비롯해 주변국에서는 다른 방산 선진국이 5세대,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데 왜 4.5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냐고 의문을 가지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들이 6세대를 떠들 때 4.5세대 전투기를 바로 만들어버렸고 이제 이를 개량해 5세대, 더 나아가 6세대 전투기까지 만들려는 계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지금 놀라운 속도로 일어나가고 있습니다. 서방 언론에서는 한국이 아시아의 호랑이라고 불려져 있는데요. 저희 폴란드는 앞으로 유럽의 호랑이가 되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현지 시각 폴란드 동부 민스크 미조비에츠키 공군기지에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가 한국형 FA-50 전투기 등 군사 장비들을 둘러본 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여기서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한국이 아시아의 호랑이라 불리는 것처럼 폴란드도 유럽의 호랑이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산 무기를 대거 도입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제는 한국산 잠수함까지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무장 강화와 우크라이나의 최근 강력한 반격은 기어코 전쟁을 승리로 끝내려는 러시아를 궁지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에 지금 심상치 많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지난 13일 4년 5개월 만에 러시아 푸틴과 러시아 보스토친이 우주기지에서 만났습니다. 이번 북러 회담에서는 무기 거래가 핵심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돼 한국은 물론 국제시회가 촉각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미국과 국제사회를 의식해 로켓이나 핵추진 잠수함 기술 등 군사기술은 주지 않고 포탄을 받는 대가로 에너지와 식량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푸틴은 우주기지에서 김정은과 만나 현지 매체의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을 도울 것이냐는 질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이라며 김정은은 로켓 기술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ICBM과 사실상 동일한 기술인 인공위성을 쏘는 기술을 준다는 것은 미국을 사정거리에 두는 ICBM을 만드는 것을 돕겠다는 것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여기에 더해 세종연구소 정성장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정찰 위성 기술 외에 푸틴 대통령이 핵추진 잠수함 기술의 북한 이전도 약속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관측했습니다. 이러한 예상 밖의 행보에 미국은 물론 국내에서도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에서는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자는 말이 나오고 우리의 수건이었던 핵잠수함도 빨리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폴란드에서 그동안 감히 상상도 하지 못했던 엄청난 미사일을 장착한 한국산 무기를 도입한다고 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우크라이나는 크롬반도 세바스토폴의 러시아 흑해 함대 사령부를 공격해 함정 2척에 피해를 입히고 해군 조선소에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다고 미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NYT는 이날 새벽에 발생한 이번 공격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19개월 사이 가장 대규모의 공격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 점령지 깊이 공격하는 우크라이나군의 능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현지 주민들이 소설 미디어에 세브모르자보드 조선소에서 발생한 화재와 폭발 장면 사진을 올린 뒤 이례적으로 우크라이나의 크롬반도 공격이 성공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 최강 전력이라 불리는 러시아 흑해 함대가 개전 초 모스크바함을 잃으며 타격을 입었는데 이제 함대 사령부까지 위협을 받으면서 예상 못한 해상전에서 러시아가 밀리며 우크라이나가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러시아 흑해 함대는 폴란드를 비롯한 주변 국가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강력한 해상 전력을 갖춘다면 해볼 만한 상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본 폴란드는 이 같은 러시아들 압도하기 위해서 이제 육군과 공군에 이어 해상 전력까지 강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지금 이를 위해 3조 원 규모의 잠수함 도입 사업 오르카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입찰 방식으로 조달하려 하고 있지만 이미 한국산 잠수함이 내정된 게 아니냐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 5일 폴란드 키엘체에서 열린 국제방위산업 전시회에서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가장 눈여겨본 한국산 무기가 있었습니다. 두다 대통령은 하나오션의 3,000톤급 잠수함 장보고 3배지 배치 2 모형에 멈칫섰고 긴 자망시간과 더불어 차별화된 무장 능력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하나오션 중형 잠수함은 기존 재래식 잠수함보다 자망시간을 크게 늘렸는데 세계 최초로 자망 중 공기가 필요 없는 공기부류 추진장치 AIP와 리튬이온 배터리를 적용한 하이브리드 더젤 잠수함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공동 개발한 리튬이온 배터리로 기존 납축전지보다 3배 이상 자망 시간을 늘렸습니다. 핵잠수함에 비할 수 없지만 기존 재래식 잠수함의 약점을 상당 부분 극복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긴 자망 시간보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차별화된 무장 능력에 한국이 숨겨왔던 엄청난 무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군과 국방과학연구소가 새로운 잠수함용 SLBM 수중 발사 장치를 작년 7월부터 개발에 들어가 2027년까지 완성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성되면 장보고 3 안창호급의 개조 장착되고 현재 건조에 들어간 배치에도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제 막 폴란드가 도입하려는 잠수함에도 이것이 적용될 것은 당연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창호급은 배치된 지 5년 만에 새로운 수직 발사 장치를 탑재하기 위해 개량 작업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새로운 장치를 만드는 이유는 엄청난 미사일을 장착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안창호급이 운용 중인 현무사 4 SLBM은 길이 10cm, 직경 90cm, 발사 중량 5.4톤, 사거리 500km, 탄두 중량 1톤 의경량 SLBM입니다.
하지만 신규 개발을 공고한 수중발사장치는 발사 중량 최소 10톤 이상으로 2배 이상 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10톤 이상급 발사체를 현무 5 고위력 탄도미사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수중발사장치 발사 중량이 최소 10톤 이상이면 안창호함의 수중발사장치 중량의 2배 이상 커지므로 현재 운용 중인 현무사 44SLBM보다 최소 2배 이상으로 커질 것은 확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무5는 탄도 중량 8톤급의 미사일 총 중량 36톤 미사일끼리 16, 18M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폴란드 국방전시회에서 공개된 장보고 3의 수직발사관 모형을 보면 3개층 중 맨 위층까지에 설치되어 있는데 수직발사장치를 키운고 한 배치를 바꾼다면 그 밑층인 2층까지 사이즈를 키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략 20M 정도 되는데 여기에는 현무5 미사일을 달 수 있는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기존 안창호함도 수직발사관 수를 줄이는 개조를 거치면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전문가들은 모의 발사체 모양과 두꺼운 직경을 보고 북극성 3이나 미국 포세이돈 같은 장거리 SLBM 형태일 수도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국 포세이돈 미사일은 최대 사정거리 가 4600km에 달하고 북극성 3는 500kg짜리 핵탄두를 탑재할 경우 최대 2200km을 날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군과 국가연의 새로운 중대형의 수중수직 발사관 시제 개발 공표가 났기에 앞으로 새로운 중형의 SLBM-5가 만들어져 장착되는 것은 기정사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SLBM을 장착한 한국산 잠수함에 10톤이 되는 현무5 괴물 미사일이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폴란드는 이러한 한국의 계획을 알고서 한국산 잠수함을 내정해 두었다는 설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번에 러시아가 북한에 위성기술과 핵잠수함 기술까지 준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를 견제하거나 막을 수 있는 국가는 중국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결국 주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많지만 만약에 이 기술이 북한에 간다면 한국도 무장을 강화할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되는데 중국으로서는 이들 막고 싶어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중국 소우닷컴은 지난 7월 한국이 괴물 미사일을 개발했는데 지하 100M의 요새도 뚫는다고 한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이 매체는 외신에 따르면 한국이 현무5 미사일 개발을 완료했고 2023년 말부터 양산에 돌입하여 연간 최대 70발 정도 생산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해당 미사일은 현재 개념 설계가 진행 중인 아스널 쉽 일명 합동화력함에 장착될 예정이라고도 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지하 지휘소나 미사일 발사대를 타격하기 위해 고안된 현무5는 지하 100M 깊이의 요새도 타격할 수 있다고 하며 현무5가 실전 배치되면 북한의 핵을 포함한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고 공격을 가하는 한국형 삼축 체계의 실제 전투력이 훨씬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라고 우려했습니다. 이 매체는 현무5가 실제로 8톤의 탄두를 탑재한다면 다른 단거리, 중거리 탄도 미사일들보다 훨씬 탄두 중량이 큰 비정상적 형태인데 현무5의 종말 단계의 속력을 최소로 잡아도 초당 1800M이니 한국의 고체 연료 로켓 수준이 더 높다면 사거리가 500km에 이르거나 그 이상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것은 북한은 물론 중국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매체는 한국이 마음만 먹는다면 더욱 사거리가 꽤 미사일, 심지어 ICBM도 개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핵잠수함을 만들겠다고 하는 열망이 있었는데 이번에 북러의 위험한 거래를 보고서 우리도 미국에서 핵잠수함 건조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은 핵잠수함을 계획하고 여기에 10톤의 현무5 미사일까지 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한 세 번째 3형통급 잠수함인 신체호함의 인수식이 HD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에서 개최됐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는 한국 주요 관계자 외에도 캐나다, 호주, 페루 등 9개국 정부 관계자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마이클 L. 맥도날드 캐나다 연방상원의원과 마이클 제이콥슨 호주 잠수함 사령부 국장, 파울 두를로스 주한 페루 대사를 비롯해 미국, 필리핀, 폴란드, 콜롬비아, 에콰도르, 영국 등 총 9개국에서 온 정부 인사 및 군 관계자 20여 명이 자리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인수식 후 신체호함과 이지스함인 정조대왕함, 호위함인 충남함을 차례로 둘러봤는데요. 현재 캐나다, 페루, 호주, 필리핀, 폴란드 등은 K함정 수출 협력이 유력시되고 있으며 미국과는 방산 분야 MRO 즉 잠수함 유지, 보수 협력이 검토되고 있어 행사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현재 캐나다는 약 60조 원 규모의 신형 잠수함 도입 사업을 검토 중입니다. 호주는 약 10조 원을 투자하는 해군력 강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페루는 함정 4척의 현지 건조 공동생산 우선 협상 대상자로
HD 현대중공업을 선정했습니다. 이번 신체5함 인수식에 보여준 미국, 호주 등 주요국들의 뜨거운 관심이야말로 한국 방산이 적기에 납품 기일을 맞추면서도 뛰어난 성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많은 나라들이 지금 한국 방산 그 중에서도 이제 잠수함까지도 한국 방산을 주목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9개국군 고위 관계자들이 직접 보려고 달려온 HD 현대중공업의 신체5함은 한국 독자 기술로 설계 건조한 세 번째 3000T급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잠수함입니다. 신체5함은 최신 연료 전지와 납축 전지 추진 체계, 최첨단 소음 저감 기술 등이 적용돼 잠수함의 작전 지속 능력과 은밀성, 생존성이 대폭 향상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특히 전투 소나암 파탐지기 체계 등 주요 장비를 국산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또한 신체5함은 유도탄, 어뢰, 기뢰 등 다양한 무장 운용이 가능하며 수직 발사 체계에 탑재된 잠수함 발사탄도 유도탄을 운용하는 해상 기반 수중킬 CHAIN의 핵심 전력입니다. 다음으로 이번 9개국 고위 관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군함은 한국형 이지스함 정조대왕함입니다. 이지스함은 고성능 레이더와 SM-23 등 중장거리 대공미사일을 이용해 목표 탐색부터 추적, 공격에 이르는 전 과정을 동시에 진행하는 통합형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한 구축함을 말합니다. 한국은 2007년 해군의 첫 이지스함 세종대왕함 진수식이 열린 이래 2010년 율곡 2함, 2012년 서해류 성룡함이 취업해 해군력을 한 차원 끌어올렸고 2022년에는 정조대왕함 진수식이 열린 바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6번째로 이지스함 자체 건조가 가능한 국가로 올라섰고 앞으로 방산 수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HD 현대중공업 측은 최근 10여 년 동안 울산급 호위함 배치 2 선도함인 충남함, 이지스 구축함 배치 2 선도함인 정조대왕함에 이어 KDDX 기본 설계까지 수행한 국보급 인재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점을 자사의 가장 큰 강점으로 강조할 만큼 잠수함 건조 기술을 자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지스 구축함 건조 능력은 이미 미 해군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조대왕함은 기술 원조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 이지스 구축함에 필적한다고 평가받는 반면 이지스 전투체계 도입비를 제외한 건조비는 미국의 절반 수준이고 건조 기간은 1년 가까이 짧기 때문입니다. 이제 HD 현대중공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이지스 구축함 건조 역량과 가성비를 동시에 갖추고 있어 역수출의 기회까지 넘보게 되었는데요. 이미 지난달 28일 페루로부터 호위함 등 함정 4척에 대한 현지 건조 공동생산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는 등 현재까지 총 18척의 해외 함정을 수주했습니다. 아울러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은 최근 잠수함 23척을 도입하는 폴란드의 오르카 프로젝트와 캐나다의 잠수함 12척 사업의 수주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들 국가가 한국 잠수함 장보고 3배치 2의 개조형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페루, 호주, 필리핀 등이 우리 방산 업체들이 함정 수출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우리 잠수함의 수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우리 해군 관계자들은 지난 2월 초 캐나다를 방문해 국방방산 협력 실무 및 확대 회의를 갖기도 했습니다. 지금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국가의 자존심을 내건 잠수함 수주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한일전의 무대는 캐나다와 호주입니다. 캐나다가 노후화된 만재 배수량 2455T의 빅토리아급 디젤 잠수함을 대체할 3000T급 신형 잠수함 12척 도입을 추진 중인데요. 캐나다 잠수함 수주 싸움은 한일 간의 단순한 명분 싸움이 아닙니다. 적게는 60조 원, 많게는 80조 원 규모로 추산될 정도로 영향가 있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척당 구입 비용은 2조 3조 원가량이지만 운영 유지비를 포함한 총 수명주기 비용이 최대 80조 원대로 추산되는데요. 캐나다는 미국처럼 태평양과 대서양을 가진 데다 러시아와 중국에 점증하는 해상 위협과 이에 따른 대응력 확보가 필요해 빅토리아급을 대체할 신형 잠수함 도입 추진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은 3000T급의 중형 잠수함 도산 안창호급을 후보로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나오션이 건조한 도산 안창호함은 국내 기술로 설계 건조된 장보고 3급 배치 1번함으로 지난 2021년 취역했습니다. 이에 반해 일본은 타이게이급을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됩니다. 지난 2016년 호주 차기 잠수함 사업에서 내세운 슈퍼소류급이 항속거리와 성능 부족 문제로 프랑스에 참패한 교훈을 잊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0년 1번함이 취역하고 곧이어 2번함이 진수된 타이게이급은 소류급 후계 잠수함으로서 리튬이온 배터리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최신 공격 잠수함입니다. 길이
84.5m, 너비 9.1m, 흘수 10.4m. 기준 배수량은 약 3000T로 소류급 2950T보다 100T가량 무겁습니다. 533 어뢰 발사관 6기를 갖추고 89형 어뢰의 개량형인 18형 중어뢰와 하푼 잠대함 미사일 등으로 무장합니다. 캐나다에 이어 호주 호위함 도입 사업에서도 한일전은 뜨겁습니다. 호주 국방부가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신형 범용 호위함은 해외 모델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조달될 예정이며 한국과 일본, 스페인, 독일 업체 모델이 후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별 후보 모델은 한국 대구급과 충남급, 일본 모가미급, 스페인 알파 3000ALFA 3000, 독일 메코에미 KO A200입니다. 군함 11척을 구매하는데 책정된 예산은 약 9조 6,600억 원에 달하는데요. 4개국 호위함 모델이 후보로 올랐지만 우수한 성능 갖춘 한국의 충남급과 일본의 모가미급, 2파전이 될 것이란 게 업계의 시각입니다. 한국 충남급은 한 척에 4천억 원, 일본 모가미급은 한 척에 약 4,400억 원 수준인데요. 그렇다면 호주는 두 모델 가운데 어느 쪽을 선택할까요? 충남급은 만재 배수량 4,300T급 호위함으로 한국 해군 해역함대의 주력 방공함이 될 최신형 모델입니다. 한국산 미니 이지스 레이더인 다기능 사면 고정형 전자주사식 위상 배열 AESA 레이더를 갖췄고 한국형 수직 발사기 KVLS-16쓸 규모의 해공 함대공 미사일, 전술함대지 미사일, 홍상어 대잠어뢰 등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가스터빈 엔진과 디젤 엔진을 모두 갖춘 데다 하이브리드 추진 방식을 채택해 대잠수함 작전에서 정숙성이 높습니다. 반면 일본의 모가미급은 만재 배수량 5,500T급 호위함에 해상자위대 2성급 전투함으로 설계된 신형 모델입니다. 일본판 이지스 레이더로 불리는 FCS-3호의 염가형 모델 OPY-EAESA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보조 전력으로 개발된 탓에 해상자위대의 다른 1성급 전투함보다 전체 성능이 떨어지지만 덩치가 큰 만큼 확장성이 우수합니다. 호주가 중시하는 대잠 센서의 성능만 놓고 보면 멀티스태틱 기술을 도입한 모가미급이 충남급에 비해 유리하다고 보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호주 호위함 도입 사업에서 모가미급이 충남급을 절대 뛰어넘을 수 없는 약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수출 실적입니다. 일본은 해외에 이렇다 할 무기를 수출해본 경험이 없는 나라입니다. 특히 수출 대상국 업체들과 협력해 기술을 이전하고 현지 생산 사업을 관리한 경험이 그야말로 전무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호주가 군함을 도입할 때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부분은 바로 현지 업체와 협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 두 업체 모두 군함 수출은 물론 해외 기술 이전, 현지 생산 사업 경험 등에서 일본과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우수한 커리어를 갖췄습니다. 또한 한국 조선업계의 수출형 전투함은 이미 필리핀호세 리잘급과 한국산 전투함이 필리핀 차기 초계함 사업을 수주할 가능성이 크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태국 차기 호위함 사업의 유력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는 중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선 아주 짧은 시간에 인도네시아를 잠수함 건조국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변수는 있습니다. 스페인이 파격적 조건으로 출혈 경쟁에 뛰어들거나 일본이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 이 두 가지 변수를 배제할 수 없지만 다른 모든 면에서 뛰어난 한국의 전투함을 호주가 외면한다면 그건 호주 해군의 크나큰 실수로 기록될 것입니다. 잠수함과 전투함 사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수주전, 과연 누가 마지막에 웃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중국의 전력난이 심각해지면서 그 후폭풍은 일반 가정에까지 몰아치고 있습니다. 전력난 초기에는 전국의 제조업체에만 영향을 주었지만 중국 헤이룽장성, 지린성, 랴오닝성의 경우 지난 25일부터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해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전력난은 특히 동북 삼성에서 심각한데 이곳 주민들은 대규모 정전 사태를 겪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랴오닝성의 성도인 선양에서는 가로등은 물론 신호등도 꺼져 교통사고까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제조업 공장들이 줄줄이 가동 중단에 들어가고 있는 가운데 랴오닝성 펑우 이주업 유한공사 공장에서는 가스 누출 사고로 23명이 가스에 중독되는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정전으로 환풍기가 멈춰 용광로에서 나온 유독가스가 밖으로 나가지 못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이러한 사고가 어디에서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석탄 재고량이 앞으로 2주 정도밖에는 버틸 수 없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심지어 중국 내 발전용 석탄의 가격은 1600위안 안팎까지 치솟았는데 이것은 지난해 초와 비교하면
3배가량 폭등한 것입니다. 시노링크 증권은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중국의 발전용 석탄은 무려 2억 2.2영역만 톤, 3억 4.4영역만 톤가량이나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고, 조만간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현재로서는 중국의 전력난 사태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심지어 이 사태는 시진핑 주석조차 해결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은 지난해부터 시진핑 국가주석의 지휘하에 에너지 소비 총량과 탄소가스 배출량을 각각 13.5%와 18%씩 감소시키겠다는 목표를 지방정부에 하달했습니다. 하지만 실적 점검을 해본 결과 목표를 달성하기는커녕 작년보다 에너지 소비가 도리어 늘어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자 광둥 푸젠장수 등 9개 지역에서는 중앙당으로부터 1급 경고를 받았고, 저장 헤이룸장 랴오닝 등 10개 지역엔 2급 경고가 내려진 바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석탄, 철강, 비철금속 등의 산업을 특정해 저탄소 공정으로 혁신하고 친환경 제조를 구축하라고 더욱더 압박을 가했고, 이에 따라 지역에서는 반강제적인 공장 가동 중단 사태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랴오닝 지린헤이룽장 등 동북 삼성 일대는 최근 들어 바람이 잦아들면서 풍력 발전량이 급감했는데, 여기에 중국 정부가 호주산 석탄 수입을 금지하자 석탄 발전 의존도가 높았던 동북 삼성이 직격탄을 맞은 것입니다. 저탄소 공정으로의 혁신을 기술이 아니라 명령을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가 놀라운데요. 해외에서도 중국의 이번 전력난을 보고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입니다. 중국 특유의 계획 경제의 민낯이 드러났다는 것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 방금 말씀드린 에너지 소비 이중 통제입니다. 중앙정부인 국무원이 그냥 올해 GDP 대비 에너지 소비량을 작년보다 3% 줄이는 목표를 제시하면 각 지방 지도자들은 연내에 이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든 방법을 강구해야만 하기 때문에 9월 중순부터 전기 공급을 줄이거나 아예 끊어버리는 전기 배급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현재와 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동북 삼성의 대정전 사태가 전국적인 핫 이슈로 부상하면서 민심이 크게 동요하자 중국 당국도 걱정은 되는지 긴급 성명을 내놨습니다. 시진핑 총서기의 에너지 안보에 관한 지시에 따라 기본 민생용 전력 수요를 보장하면서 최대한 전력 공급 상황을 피하겠다. 사실 이번 전력 대란의 출발은 시진핑 주석이 주창한 탄소 배출 저감 정책이었는데, 대정전 사태의 해결도 최고 지도자인 시진핑 주석의 은혜로 선전되는 것이 바로 중국입니다. 이 같은 사례는 사실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현대 중국의 역사에서 계획 경제의 경직성이 가장 큰 비극적 결과를 초래한 것은 마오쩌둥 집권기에 추진된 대약진 운동 때였습니다. 당시 중국 전역이 중앙이 하달한 철강 생산량이라는 목표 달성에 꼴물한 나머지 멀쩡한 기계와 농기구를 용광로에 넣고 쓸모가 없는 저질철을 생산했는데, 이러한 어리석은 정책으로 결국 경제가 피폐해지면서 수천만 명이 아사하는 비극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전력 대란 사태야말로 작은 문제가 커져서 커다란 사태로 비화할 때까지 누구도 용감하게 나서 노선 수정을 건의하기 어려운 사회주의 체제의 한계를 보여줬다고 분석합니다. 이번 전력난은 중국에 투자한 글로벌 기업들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와 폭스콘 계열사, 세계 최대 파운드리 TSMC를 포함해 대만 제조 공장 상당수도 멈춰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력난으로 누구보다 직격탄을 맞은 곳은 애플과 대만입니다. 중국 내 애플 파트너 업체들이 공장 가동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아이폰용 마더보드를 만드는 유니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세계 자회사의 가동을 중단했고, 스피커를 만드는 콘크래프트 홀딩도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애플 제품을 조립하는 대만 폭스콘의 자회사 이슨정밀공업 역시 중국 장수성 쿤산 공장 라인을 중단했습니다.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 될수록 아이폰 13 초기 공급 물량에 커다란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애플은 삼성 폴더블폰의 세계적인 흥행에 안 그래도 마음이 급할 텐데 공장이 멈춰서는 암초까지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한국의 반도체와 배터리 기업들은 멀쩡히 가동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반도체 기업 SK하이닉스의 D램 생산량의 50% 수준인 월 17만 장의 웨이퍼가 중국 우시 공장에서 생산됩니다.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양의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SK하이닉스의 중국 우시 공장도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는 현지 공장 운영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지난 28일 열린 반도체 연대협력 협의체 출범식에 참석한 SK하이닉스 사장은
중국 전력난 영향을 묻는 기자. 질문에 당사 오퍼레이션에 전혀 지장이 없다며 아무래도 반도체라고 신경을 써주나 보죠. 라고 답했습니다. 이 같은 대답은 사장이 공개석상에서 언급한 내용이기 때문에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반도체 산업에 사활을 걸고 있는 중국이 한국의 반도체 생산에는 적어도 차질이 없도록 전력 공급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단 당장 중국에서 사용해야 할 반도체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중국의 국영 반도체 기업 칭화윤이마저 파산한 상황에서 한국의 반도체 공급마저 끊어진다면 중국 산업 전체가 멈출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반도체 부족의 책임이 중국에게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삼성과 SK는 반도체 공장을 미국으로 이전하는 추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기마저 끊는다면 중국 지방정부의 막대한 예산과 고용을 책임지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순식간에 빠져나갈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 밖에도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은 중국 장수성에 2차 전지, 양극재 생산 공장과 배터리 생산 공장을 각각 두고 있지만 전력에 대한 문제 없이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중국 입장에서 자국민이 죽어나가고 민심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대만, 일본, 미국 기업이 전력은 끊어도 한국 기업들의 눈치를 보며 어떻게든 전력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은 내년 2월 베이징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 때 전 세계의 베이징의 푸른 하늘을 보여주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친환경, 저탄소 경제의 성과로 맑은 하늘을 과시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때문에 오히려 대정전 사태라는 국제적 망신만 당하고 말았습니다. 더구나 이러한 중국의 대정전 사태는 중국 내부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 투자한 글로벌 기업들의 생산에 상당한 차질을 주었고, 안 그래도 베트남, 인도 등으로 탈중국 현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정전 사태는 이를 더 가속화시키는 빌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아직까지 피해가 적은 곳은 한국의 반도체와 한국 배터리 공장들, 그리고 수혜를 본 또 한 곳은 한국의 맑은 하늘뿐인 것 같습니다. 중국의 전력난과 대정전 사태 덕분에 한국 국민들이 모처럼 맑은 하늘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